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가져온 주제, 네오막시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차례는 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총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표하기 전에 이게 되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고 되게 심오하고 짜증나게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서 좀 설명을 해도 좀 다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십시오. 자, 마르크스 주의가 그냥 생긴 게 아니겠죠? 배경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1760년부터 1800년대까지 이렇게 산업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특이합니다. 대륙 지정학적으로 되게 특이한데 유럽처럼 유럽의 프랑스처럼 연결돼 있지가 않고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왕의 군사력이 되게 약해요. 예, 왕의 군사력이 되게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 이제 헌정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귀족의 과세권은 왕이 할 수가 없고 의회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조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영국은 왕의 힘보다는 귀족, 분권화가 되게 잘 돼 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왕은 상비군, 그러니까 왕의 직속 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145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프랑스랑 100년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영국의 양모 산업과 미군의 기술자가 그 플랑드르에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양모 산업, 그러니까 수공업 기기가 되게 발달하게 됩니다. 영국이. 근데 이제 그게 1700년대에 들어와서 공장제 기계가 되고 이런 공정제 기계화가 엄청 만연화돼 있을 때 자본가들이 독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본가의 무한 확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 노동자는 엄청 취약했습니다. 뭐 이제 어린 애들도 엄청 열악했고요. 그 시간도 엄청 길었고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되게 안 좋았다고 전해지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나오게 됩니다. 주요 저작은 뭐 공산당 선언, 자본론, 주요 사상, 뭐 유물론, 유물론 변진법, 뭐 되게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못해도 훑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 주의의 유물론적 편집법 되게 이름이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이제 약간 탈모, 약간 이제 되게 괘씸하게 생긴 이 철학가 이름이 게오르크 헤겔인데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을 믿지 않지만 가만히 봤을 때 이 역사의 흐름이 점점 자유를 누리는 계층이 늘어난다고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대 때는 왕이 왕이 경제적인 여유를 얻고 자유를 얻었다면 중세에 들어와서는 영주들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자본가들이 이렇게 점점 자유를 누리는 계층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절대 정신이라는 어떠한 관념적인 신이 세계를 점점 나은 방향으로 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 방향으로 지배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정신에서 물질이 태어났다. 이게 관념 문제거든요. 근데 마르크스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마르크스는 관념, 창조주가 물질을 만든 게 아니고 물질이 그냥 어떠한 그 생각의 세계, 관념의 세계 만들었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을 거꾸로 뒤집어서 유물론적 변증법이 된 겁니다. 관념론적 변증법에서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그래서 똑같이 본 거예요. 물질이 소유한 계층이 늘어난 거야. 고대에는 왕이 소유했고 노예를 착취했죠. 중세 때는 영주가 더 많은 영주가 농노로 착취했습니다. 그 물질로서 착취를 한 거죠. 근대 들어와서는 자본가들이 공장을 가지고 그 공장으로 노동자를 착취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계급의식이 마르크스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토대와 성부 구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토대와 성부 구조가 뭐냐면요. 현대 철학의 이제 구조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기둥,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분자와 분모를 생각해 봅시다. 분자 분모인데 기둥이고 지붕이라 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마르크스한테 물질이죠. 경제를 소유한 수단, 뭐 공장 혹은 뭐 이제 그런 땅, 토지 이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위에 관념, 문화를 지배하고 교육을 지배하고 사상을 지배하고 법을 지배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토대와 상부 구조. 그러니까 토대 이론과 하부 구조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이름을 가졌는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이렇게 세계를 구조적으로 도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가 나와요. 여기서 자 물질 여기 밑에 하부죠. 밑에서 하부 구조가 그러는데 이 물질이
근대에 들어와서 아까 뭐라 했죠? 자본가들이 독점을 할 수 있다 했죠? 독점 자본이 태어나서 그 노동자의 잉여 노동 갈취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필을 만들어요. 연필을 만들었을 때 연필의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노동한 시간, 노동의 가치만이 연필 값을 정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자본가는 그 노동 시간 중에서 일부를 떼가죠. 왜냐하면 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공장을 노동자한테 일할 수 있도록 빌려줬다는 이유로 떼갑니다. 그게 이제 이윤인데, 마르크스는 이윤을 잉여로 본 거예요. 잉여 가치. 왜 멀쩡한, 왜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한 노동자의 그 시간을 왜 탈취하냐, 자본가는 부당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소유한 이 독점 자본, 물질을 소유한 이 자본가들이 어디까지 지배를 하냐면 상부구조, 관념의 세계, 그러니까 문화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 생산수단을 약간 생산수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한다 이겁니다. 나눠주지 않고 복지 쓰지 않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밑에 독점 자본을 차지한 자본가들이 위의 세계, 이 문화를 지배하고 교육을 지배하고 이제 법을 통해서 이런 착취 구조, 이런 구조적인 착취를 정당화시킨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생산수단, 이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독점을 합리화를 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위에 관념의 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마르크스가 봤을 때, 또 후기 그런 마르크스주의자가 봤을 때 이 자본가들한테 있어서 가족 제도는 꼭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 생산품, 연필 하나 생산하는데 값을 낮추려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시장에서는 A 연필이 있고 B 연필이 있으면 둘 중에서 싸움을 해요. 가격으로 싸움을 합니다. 더 싼 연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값을 더 싸게 만들려면 노동 자본, 노동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아져야지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되게 희소성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10명 있는 거랑 100명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노동자가 100명 있는 게 아무나 막 쓸 수 있고 막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 인력값, 노동값이 되게 값싸지죠. 그래서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 인구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가족 제도를 엄청 장려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아니고 이성애를 강조한다고 또 본 거예요. 결혼을 해야지 노동자가 많이 태어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리고 연필을 더 값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장의 책임감을 이용해서, 가장이 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근로의욕을 더 늘리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통해서 착취를 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게. 가족 제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가족 제도와 이성애를 강조하고 가장의 책임감을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착취를 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후기 마르크스주의의 이런 이론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정리하면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한 자본가는 노동자를 사회 구조적으로 착취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착취를 하면은 위에 문화적인 부분, 가족 제도를 이용하고 권위적인 요소로 이성애를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둘 다 자본가를 착취한다고 본 겁니다. 이게 구조주의의 이론이에요. 네, 이게 구조주의.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생각과 의식은 자신의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겁니다. 내가 노동자냐, 내가 자본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쥐고 있냐 안 쥐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이 달라진다. 계급 이론이고 구조주의 이론입니다. 자, 이런 폭력 혁명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주의의 결과가 뭐냐면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요. 4년 동안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의 이제 노조처럼 이때도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유럽 각국에 사회주의 운동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대를 한 거야. 마르크스가 뭐라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계급끼리 뭉쳐서, 그러니까 무산 계급, 돈이 없고 못 사는 노동자끼리 모여서 그 자본가를 죽이겠구나, 혁명을 하겠구나 했는데 아니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노동자 계급이 뭉친 게 아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완전 실패했죠. 러시아 같은 농업 생산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마르크스는 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본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만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같이 되게 못 사는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스탈린의 뭐 대기근, 대숙청, 마오쩌둥의 대학진, 김일성 다 유토피아를 내걸고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 나라가 다 이렇게 반인륜적인 국가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을 했고, 다음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뭐냐면요, 스탈린이 보여준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냥 개망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 좌파 이론가들한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게 좀 순둥순둥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좌파 이론가예요. 되게 천재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마르크스는 이 밑에 부분, 이 경제 부분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이 경제를 차지한 사람이 문화의 전 영역을 차지한다고 봤는데 이 그람시는 거꾸로 본 겁니다. 경제를 이용해서 혁명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같이 되게 못 사는 나라, 돈이 없는 나라, 후진국들만 가능하다. 그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기동전이거든요. 재빠르게 체제를 뒤바꿀 수 있다. 못 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문화가 스며들지 않았으니까 사회에. 근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미국 같이 되게 자본주의가 되게 오랫동안 굳건하게 있던 나라는 왜 혁명이 실패했냐고 보니까 문화가 자리 잡은 거예요. 자본주의 문화가, 자유의 문화가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를 역이용해서 그뭐 영화계, 언론계, 교육계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딱 탑재를 하고 각 영역에서 최고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면 내가 교장이 되거나 내가 교육감이 되거나 내가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되면은 그때 막 뿌리는 거야. 그때 막 선동을 하는 거야. 그게 문화 진지론입니다. 문화를 이용해서 혁명을 진행하자. 그게 이제 새로운 이론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죠. 문화, 언론, 교육, 영화 이 문화의 영역에서 실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서 내가 마르크스주의를 퍼뜨리자. 이게 진지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지를 구축해서 기다리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밑에 경제 부분은 스탈린, 그러니까 러시아같이 낙후된 국가에서만 재빠르게 체제를 뒤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동전입니다. 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철학이 되게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에 영향을 많이 준 세 명의 철학가를 소개할 겁니다. 일단 처음엔 옆에 이 되게 이제 정말 이제 약간 영화 배우 같이 잘생긴 사람 이름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 프로이트 이론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 원인은 리비도와 공격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리비도가 뭐냐면요. 성적 욕망입니다. 인간은 성 욕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유아기 때부터 이 청년기까지 사회화가 되잖아요. 적응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런 리비도, 이런 성욕망과 공격성이 억압이 됩니다. 억압이 된다고 봤고 이런 억압된 성욕구가 무의식으로 엄청 깔려서 히스테리, 정신병을 유발한다고 본 거예요. 이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가 되게 이상한 사람, 되게 이제 약간 닭뼈질 머리를 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비렐름 라인인데 이 사람이 프로이트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천재입니다. 성경쟁을 만들었어요. 이런 프로이트의 이런 억압 이론과 마르크스의 구조주의 이론을 합쳐가지고 성경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밑에 보이죠? 하부 구조. 이 자본주의 국가를 아빠한테 말 좀 해줘요. 내가 간다고.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제학이 뭐냐면 이 경제 부분, 하부 구조를 장악한 이 자본가가 가족제도를 장려한다고 본 거야. 노동 임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족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일부 일처,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 이런 이제 일부 일처제, 그 이성애, 이러한 기독교 성윤리를 강요한다. 자본가들이 기독교 성윤리를 이용해서 가족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리비도를 억압한다. 성욕망을 억압한다. 이거는 히스테리를 위반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라이의 성해방, 성욕구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를 강요하는, 또 기독교 윤리를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욕구가 억압이 되고 전쟁이 나고 막 히스테리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시키냐? 프리섹스, 집단 성관계를 통해서 이런 억압된 성욕망을 해방시켜야 된다. 기독교 성도덕을 부셔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밑에 하부 구조에 있는 자본과 가족제도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고 구조적으로 막 억압하니까 이거를 가족제도를 혐오시키는 문화를 만들면 된다.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입니다. 가족은 억압한다. 가족은 인간을 억압한다. 이러한 문화를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라이히의 성해방은 기독교 윤리를 부셔버리자, 분쇄하자 이겁니다. 자본가들이 강요하는 가족제도를 분쇄할 수 있다. 어떻게? 문란한 성관계, 문란한 성행위를 인권제도로 편입시키면 기독교 성윤리는 망가지게 되고 자본가들은 알아서 망하게 된다. 라고 본 겁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또 니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니체는 칼빈주의를 증오한 사람이에요. 칼빈주의가 뭐냐면요. 칼빈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서 생기게 된 이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도덕은 칼빈주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일신 이론, 또 서구 문명의 그러한 기독교 문명이 억압한다고 본 거예요. 니체도. 그래서 그런 절대성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칼빈주의에 대놓고 반기를 든 거죠. 자, 초인 이론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서서 말했듯이 서구 사회 기독교 문명의 절대성 강요, 절대적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강요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문명을 벗어나라, 도덕을 강요하고 윤리를 강요하는 하나님을 죽여라, 너만의 진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를 만들어라고 상대적인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진리를, 내가 만든 진리를 따라 사는 게 내가 주인공인 사람이 최고다, 그게 초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기 때문에 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 개인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 이 3대장이거든요. 3대장. 생긴 거 보면 정말 아주 감동이 밀려옵니다. 진짜 이 세 명을 통해서 현대 철학,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 가지의 철학가들이 모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을 만들게 돼요. 그 철학적인 기반이 되거든요. 자, 이 세 명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망했다 했잖아요. 스탈린이 보여준 미래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론을 통해서 좌파 이론가들이 희망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서구 문명에 장착되어 있는 자본주의, 칼빈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릴까? 보니까 딱 그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기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하부 구조, 그러니까 경제력을 장악한 자본가들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전복하자.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이고, 마르크스 이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람시가 뭐라 하냐면 아니다. 그 체제를 바꿔봤자 의미가 없다. 이 문화, 상부 구조에 숨어서 선동을 해야 된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던 거잖아요.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화를 선동하냐, 그냥 어떻게 선동하냐, 쟤네들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혁명을 하냐 하니까 딱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냐면 성윤리, 인간의 성을 건들면 다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성윤리를 파괴하자. 그 제3의 제3의 젠더를 인정하라는 인권법으로 넣자. 그러니까 체제를 막 바꾸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냥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잖아요. 그 법 안에 인권법을 딱 넣자. 그러면 다 망한다. 그러면 교회는 도태가 되고 사람들은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철학에 심취해서 공산화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총평이거든요. 우리가 지향할 길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말한 철학가들이 존 로크, 애덤 스미스, 또 칼빈, 그런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영국이잖아요. 다 영국, 둘 다 영국인이에요. 존 로크나 애덤 스미스나.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 하냐면 인간은 오직 계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딴 거 없다. 물질이 최고, 물질만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장악한 사람, 부르주아들이 착취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계급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고, 그 후기 구조주의,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보면은 성윤리를 없애자. 그러면 된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이길 수가 있다. 자본주의를 부시려면은 그 경제를 장악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장악해야 되고, 그 문화를 어떻게 장악하냐? 성윤리를 부셔야 된다. 어떻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 체제를 부시고, 법 체제를 막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법 안으로 들어가서 제3의 성, 제3의 젠더, 문란한 성행위, 그거를 인권화시키면 된다. 낙태를 옹호하면 된다. 낙태를 옹호하는 문화로 가면 된다. 그것을 인권화시켜서 법에 넣으면은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